장관님, 네. 택배업과 택배 기사들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네. 예. 지금 우리나라 택배 산업이 처한 실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은 화주가 온라인 유통업체한테 물건을 맡기면은 유통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그 업체가 화물운송사업법에 허가받은 택배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택배사가 바로 택배기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영업점이라는 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다시 택배기사에서 소비자로 가게 됩니다. 네. 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온라인 유통업체한테 박스당 2,500원을 주면은 그 유통업체가 택배사에게 1,700원 정도 주게 되고 그 택배사가 영업점에게 800원을 주게 되고 그 영업점이 80원 정도 마진을 떼고 택배기사한테는 720원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2,500원으로 출발해가지고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720원이 된다는 점이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째로 택배사가 영세해지고 두 번째로 택배 기사들의 노동 조건이나 수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국토교통부는 가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6단계에 적용되는 법이 민법, 유통법, 화물운송사업법, 영업정은 법적 근거조차도 없고 나중에 택배기사한테로 넘어가게 되면은 노동법과 산재법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생활물류산업법을 봤을 때 이게 입법 목적이 택배회사 육성법입니까? 아니면은 과로사 하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나 아니면은 노동여건 개선법이에요. 뭐 입법 목적이 뭡니까? 일단 의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택배 산업의 각 단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택배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택배 기사에 대한 과로사 문제라든가 이런 근로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우리가 행정법을 만들 때는요. 합니다. 법을 막 들이섞어서 짬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택배 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면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항공산업이고 건설산업이고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육성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입법 목적하고 실제 내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택배 기사의 경우 노동법 적용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죠. 네, 특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택배 기사의 지위를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노동자의 지위로 바꾸면은 노동법 적용이 되겠죠. 네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법에서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앞서 그림을 다시 돌려주세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택배사로 넘어가는 2,500원에서 1,700원 이게 넘버원의 문제예요. 네네. 근데 이게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택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문제도 있고 이런 가격 구조의 문제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위해서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관님, 이거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법적 문제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해가지고 자기 돈을 깎아줄 업체가 누가 있어요? 이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처럼 2,500원을 받아서 온라인 유통업체가 800원을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법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법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법의 문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국토부가 생활 서비스 산업법 발전을 해가지고 유통업체하고 택배사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표준계약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표준계약서는요, 영업점하고 택배 기사 사이의 기자지 문제이고요. 온라인 그다음에 유통업자하고 택배사 예, 예. 관계가 아니지 네, 그 않습니까?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온라인 유통업체 택배사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둘째로 택배사하고 영업점 관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랍니까? 네? 택배사하고 지금 영업점은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택배사하고 택배기사가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이고, 예, 예. 영업점은 지금 법적 근거도 없이 택배사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기사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죠. 네네.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까? 이 문제도 이제 저희가 이런 법적 지위가 없는 문제들을 이번에 생활물류법을 통해서 법 안에 좀 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담을 겁니까? 이러면 이 사람도 영업점도 화물운송사업법상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할 겁니까? 지금 합의한 것은 영업점을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화물 영업점을 정의를 법안에 담을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저도 봤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택배사하고 영업점과의 관계, 계약 관계 국가가 개입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왜 1,700원 받아가지고 800원 주냐? 제일 문제는 2,500원에서 1,700원이 되고 1,700원에서 800원 되는 게 문제의 90%지 않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이게 극적으로 2,500원이 1,700원이 아니고 2,000원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담당 국장이 이야기를 하던데 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에는 없다는 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원님께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생활물류법은 이 전체의 각 단계별로 법적 지위가 지금 없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택배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또 하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단계와 단계 사이에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가격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를 해서 부당한 백마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오전에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고 나서 전세 재계약률이 66.7%라고 이야기했죠. 계약갱신율, 예, 예. 그러면 임대차 입법이 없었던 2년 전에 그때는 재갱신율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그때 저희가 그 정확한 수치를 지금 왜냐하면 이 조사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정확한 숫자는 이 잘 임대차 모르겠는데. 입법 시행 전에도 평균 전세 기간이 한 3년 2달 정도 네, 됐죠. 3.2년이었습니다. 예.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고 나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법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장관께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세입자하고 집주인 갈등 현장에 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가지는 지금 않았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는 집주인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버리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집주인이 나나 내 가족이 들어간다 하면은 도저히 이사를 못 갈 형편의 세입자는 강제로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네. 여러 나라의 법제를 비교 검토했는데 어떤 나라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강제로 하는 임대차 보호법은 없습니다. 아까 내 김흥진 실장 보고 설명을 하라 했는데 정당 사유제 들어보셨습니까? 잘 정당 모르겠습니다. 사유제라는 거는 예.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그야말로 필요한지 비교 형량을 하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도저히 이사를 갈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걸 합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분쟁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정당 사유제라는 법 제도예요. 두 번째로 문제가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5% 이상을 못하도록 강제로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분규가 뭐냐 하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네. 도저히 내가 못 나가니까 그러면 서로 7%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놓고 잘 지내면 되는데 이 합의 내용을 가지고 현행법을 근거로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상한선 문제는 임대차 요금은 당사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상한선 5%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필요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본인의 입주 의사를 밝혀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데 반드시 들어갈 사유가 있거나 정반대로 세입자가 자기가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사갈 형편이 안 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경우의 수에.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당 사유제라는 법적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프라미스 이즈 프라미스지만은 그 프라미스를 지키지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프라미스를 안 지켜도 좋다는 제도가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든 뭐 여야가 합의로 하든 간에 임대차 보호 입법에 이 문제는 법으로 풀어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현재 주임법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임대인이 계약 검수를 할 경우에 그 당사자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절권만 있는 것이고 네. 그럼 거절했을 때 소송을 할 거냐 아니면 분쟁조정위에 가서 재정을 하든지 조정을 해줄 거냐. 지금 해외의 경우에는 외국의 임대차 관련 법사로는 정당 사유제라는 법적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미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또 무제한 임대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저도 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법 시행한 지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